1835년 11월 25일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덤펄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 훗날 철강왕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죠. 그가 태어났을 당시 카네기 일가는 수동식 직조기를 이용하는 작은 가내 공장을 운영하며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가 서서히 보급되면서 가내 수공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의 사업 역시 점차 힘들어졌죠. 결국 앤드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조금씩 도우며 이때부터 그의 원동력인 끈질긴 근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일손을 빌려도 생계는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카네기 일가족 전체가 일자리가 풍부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어린 앤드류는 집안을 돕기 위해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버는 등 꽤나 심한 고생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19세기 미국을 호령한 갑부 중의 갑부가 되었으며 심지어 철강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던 이민자 소년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네기 일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앤드류는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며 동생 톰과 함께 아버지를 도우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류의 성실성과 근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화부로도 일을 했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보 배달부로 정식 고용된 것이죠. 뛰어난 근성으로 일을 빠르게 배운 그는 모스부호를 써서 전보를 보내는 전신기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경력을 꾸준히 이어간 그는 결국 18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지부장 토머스 알렉산더 스콧의 비서 겸 전신기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여기서 지부장 스콧은 앤드류의 근성 있는 모습에 호감을 가져 철도 업무도 적극적으로 알려줬을 뿐 아니라 투자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앤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스콧의 조언이었을 정도로 그에겐 둘도 없는 은인이었죠. 이후 남다른 근성으로 투자 역시 빠르게 익힌 그는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1856년 철도 침대차 사업에 투자해 거금을 벌어들였는데 217달러 50센트를 대출받아 투자해 불과 2년 만에 매년 5,000달러의 배당금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는 투자뿐만 아니라 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1859년엔 능력을 인정받아 스콧의 뒤를 이어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해 전쟁부에서 일하던 스콧을 따라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철도와 전신 복구 업무를 맡으며 회사에 많은 공을 세웠고 동시에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투자 중 타이터스빌의 석유회사에 거금을 투자한 건도 있었는데요. 카네기는 미국 석유 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봤기에 확신에 차 거금을 투자할 수 있었고 결국 이 건이 소위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1865년 그는 정들었던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워낙 많아 그대로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미국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워낙 밝았습니다. 특히 미국 공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인 것을 예견하고 축적한 재산을 모조리 철강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카네기는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를 세워 석탄 채광부터 운송과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가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까닭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강철의 대량 제조 및 유통을 실현시킨 그는 철강업계를 모조리 집어삼키면서 업계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게 된 그. 하지만 카네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875년 그는 미국 최초의 강철 공장인 에드거 톰슨 강철 회사를 설립하는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원료 공급 및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을 모조리 흡수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1881년에 프리코쿠스 회사 합병, 1886년에 홈스테드 제강소 매입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그가 관련 업체들을 모조리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점, 불공정 경쟁, 노동 탄압, 정경 유착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록펠러, 존 피어펀트 모건 등 상당수의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죠. 사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시대 거금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으니 딱히 카네기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돈을 모은 방법이 정당하다거나 옳은 방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는 물론이고 당시에 성공한 여러 기업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받은 비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그가 받는 수많은 비판 중 홈스테드 학살 사건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1881년 카네기는 헨리 클레이 프릭을 카네기 스틸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스코틀랜드 성으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당시 프릭은 석탄 왕이라 불릴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은 기업가였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덕업자이기도 했죠. 그는 회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임금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서 1892년 6월 피츠버그 홈스테드 제강소 공장에 폐쇄를 강행했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자 프릭은 공장을 탈환하기 위해 용역 깡패 30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용역 깡패들이 그 유명한 핑거튼 전미 탐정 사무소의 직원들이었죠. 용역 깡패들은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3명의 핑거튼 직원과 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참극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프릭은 펜실베이니아 군대에까지 도움을 청했죠. 결국 8,000명의 주 방위군이 공장을 보호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소식이 대중 사이에 확산되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7월 23일 홈스테드 학살 사건에 붕괴한 한 청년이 프릭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네기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휴양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는 회사에 돌아온 직후 이 사태는 프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짓이라 주장하며 회사엔 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휴양을 떠나기 전에도 카네기 스틸의 파업은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죠. 그 전까지 정직한 기업가이며 노동자의 벗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태로 인해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 특히나 신경을 썼던 카네기에겐 꽤나 큰 타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가 은퇴를 결심한 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1892년 카네기는 기존의 철강 관련 사업체를 하나로 묶어 트러스트를 형성했는데요. 이는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당시 2위 철강업체의 소유주였던 존 피어포트 모건이 카네기 스틸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는데요. 이에 앤드류 카네기는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그가 얼마나 은퇴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카네기는 한창 사업으로 바빴던 33살 때에도 이미 은퇴 계획을 세운 바 있었죠. 당시 그가 세운 은퇴 계획은 35살에 은퇴하고 생활비 연 5만 달러를 제외하면 모두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30년이나 늦은 1901년에야 그의 은퇴가 이루어졌지만 자선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는 그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죠.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부의 사회 환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1901년에 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데 1902년부터 시작된 카네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통해 미국 전역에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들 또한 모두 사회에 헌납했죠. 카네기가 설립한 여러 공공도서관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 도서관의 절반이 그의 기부로 지어질 정도였으니 대중이 도서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명문 대학교가 된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카네기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학교죠. 그 외에도 카네기울,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대학 등에 기부한 총 액수가 무려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발돋움하던 신흥국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선 사업의 규모는 훗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자선 사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이자 반제국주의자였어요. 한 예로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계획할 때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독대하며 이렇게 말을 건넸죠.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저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가운데 온건 성향이 강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도 설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통칭평화궁도 그가 기탁한 돈으로 지어졌죠. 이처럼 여러 자선사업을 하던 그는 말년에 스코틀랜드에 자퇴해 스키보 성에 머물며 자서전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1914년에 자서전을 완성한 그는 이후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가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냈는데요. 이후 약 5년 뒤인 1919년 8월 11일 그는 자택에서 향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보유했던 4억 8천만 달러의 재산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3억 5천 달러가 이미 사회에 환원된 뒤였죠. 그의 유해는 뉴욕주 테리타운의 슬리피 할로 묘지로 옮겨져 매장되었는데 여기는 그가 좋아했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묘비에는 생전에 그가 좋아하던 문구가 적혀 있었죠.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분야의 일종의 표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 산업에 둘도 없는 기업가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비판받는 까닭이 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자선사업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돈으로 명성을 살 수는 없다지만 적어도 그런 경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시기 미국의 또 다른 거부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